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한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구매대행 초보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하고 답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세무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에게 한민이라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민 세무사라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 민세의 세금 세상 이야기에서 세금 관련 이야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세무사님 괜히 모신 게 아니고 원래 이게 구매대행 세금 신고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은 이제 세무사님들도 만나보고 했는데도 되게 복잡하고 실수도 많고 또 물어보고 싶은데 구매대행 세금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너무 잘 알려주시고 또 절세 관련 뭐 꿀팁, 지는 사업 운영 관련해서 조언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분은 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그 세무적인 지식에 대한 도움도 받고 싶고 또 제가 직접 구매대행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하는 팁들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매대행이라는 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업종이어갖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체계가 많이 잡힌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 세무사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매대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세무적인 이슈는 좀 꼼꼼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대행업을 고려하시는 뭐 직장인 아니면 사장님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세무 팁들을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구매대행은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금을 조금 내거나 내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팁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세금을 그냥 뭐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환급 이 방법이 너무 좀 포괄적인 말이긴 한데 맞아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랑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 두 가지의 세금을 일단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먼저 세금 신고를 진행을 하려면은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이렇게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업종 코드가 525105예요. 근데 이 업종의 특징은 뭐냐면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은 간이과세자란 어떤 사업자들을 말하면은 저희가 원래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1,000원이 더 얹어서 11,000원을 주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어떤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1,000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 받은 1,000원을 국세청에 이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인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 10%가 아니고 좀 더 낮은 퍼센테이지의 부가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원래 10%인데 간이과세자는 좀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 초기라면은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당시에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거랑 별개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은 좀 초반에 부가가치세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뭐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팔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면은 그거에 소비된 이제 10%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간이과세자는 이 10%만큼을 공제를 다 못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거의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제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구매 대행하는 물품 이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항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구매대행을 시작하면 매출에서 발생한 원가나 배송비 이런 걸 다 빼고 마진을 신고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구매대행업의 제일 포인트긴 한데요. 보통 구매대행과 일반 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 쇼핑몰, 도소매업은 내가 그냥 판매한 판매 금액이 전부 다 매출로 잡히는데 근데 구매대행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그러니까 뭐 그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그 배송비를 뺀 그 차익만큼만 매출로 잡히거든요. 엄청 적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에서는 어떤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그 사업자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기준이 다 매출 기준이거든요. 만약 간이과세자가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이 초과했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네.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해야 될 부가세 금액도 커지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이제 구매대행은 수수료만 음. 매출로 잡다 보니까 좀 매출 금액이 좀 작아서 네. 그래서 많은 이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이 그냥 간이 사업자만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또 성실신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일반 쇼핑몰 도소매업은 네. 매출 금액 15억 원이 넘으면은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게 돼요. 근데 이 성실신고 사업자에 되면은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세무사의 이런 서명도 받아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면은 세금 신고를 5월 달에 하세요, 6월 달에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 6월 달에 하면은 성공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성실신고. 네, 그게 성실신고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판매된 매출 금액만을 이렇게 매출로 잡히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성실신고에 도달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구매대행은 아무래도 마진만 잡기 때문에 성실신고까지 가는데 좀 텀이 좀 길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구매대행으로 뭐 쿠팡에서 100만 원 매출을 내고 다른 거를 다 빼니까 제 마진이 20이었어요. 20만 원. 그러면은 간이과세자일 때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네. 그 20만 원에 10%를 곱하고 네. 거기에 그 각 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업종별 요율이라고 하는데 네. 구매대행은 지금 그게 30%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10을 곱한 다음에 30을 곱하는 네, 그러면은 원래 일반 과세자였으면은 네. 2만 원의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면은 6천 원만 부담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엄청 작아지네요.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게 간이과세자에서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과세자가 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일반 과세자로 되면은 나중에 다시 간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반 네. 과세자를 영위를 하고 있다가 네. 1년 매출 금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은 그러면 다시 간이과세자 신청을 통해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1억 400이라는 금액이 한 사업자인지 다 그렇죠. 합쳐서 1억 400인지. 이 기준은 이제 한 네. 사업장 기준으로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 C, D 사업장이 각각 네. 있다. 근데 이 사업장을 다 합쳤을 때는 1억 400만 원이 넘는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그러면은 만약에요. A에서 제가 1억 400을 넘었어요. 그럼 나머지 B, C, D 이런 애들도 다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 사업장이라도 네. 이제 1억 400만 원을 초과해서 일반 과세자가 되면 모든 사업장이 다 줄줄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궁금했었는데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궁금했던 게 구매대행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이거는 혹시 꼭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지금 구매대행은 네. 아무래도 마진만 매출로 잡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집계되는 이 매출 매입 자료하고 네. 납세자가 신고하는 매입 매출 자료가 서로 네. 달라요. 네. 그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항상 소명을 요청하거든요. 왜 다르냐?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마진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네. 그 매출 매입 자료를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뭐 드문 경우긴 한데 네. 가끔은 이제 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이 소비자의 물품을 내가 대신 대리해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재고가 남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실사를 방문을 했다가 재고가 있다 하면은 너는 구매 대행이 아니고 네. 그냥 도소매업자다 해서 도소매업으로 전환을 시킨 사례도 있어요. 실사를 나왔는데 재고가 있어서. 네, 맞아요. 그러면은 공유 오피스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신 분들은 실사가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요즘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진짜 제일 네. 핫한 문제거든요. 네. 지금 2024년 11월에 네. 국세청에서 공문이 나왔어요. 공유 오피스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네. 실제로 거기서 사업 영위하는 거 아니면은 폐업하겠다. 이게 대박. 네.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간이과세자를 사업자마다 이렇게 적용을 네. 받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그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네. 하면은 그러면 조사를 해서 이 지금 공유 오피스에 있는 사업장을 폐업을 시키고 여기 있는 매출 매입을 다시 이제 저의 원 사업자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간이과세자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그에 네. 따른 뭐 가산세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와, 사실 공유 오피스로 사업자 등록증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실사가 나온다는 거는 좀 큰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는 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인터넷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네네네. 최초 창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최소 50%에서 100%까지 이제 2026년부터는 25%부터 100%까지인데 그 50%에서 100%까지의 그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혜택이 있고.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은 만약에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짜인 게 밝혀졌다. 그러면은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을 안 시키겠다거든요. 진짜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다른 사업장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유 오피스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은 게 들통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5년 동안 무조건 감면을 배제하겠다.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초 창업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뭐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사업을 영위할 공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첫 단추를 잘 깨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택이나 집에 진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사업자를 낸다고 할 때 최초 창업이면 지역이나 이런 걸 고려를 좀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간이과세자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는데 그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 요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논현동 그리고 뭐 청담동, 신사동 같은 이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진짜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50에서 100%만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구간은 결국엔 지역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34세 미만의 청년인데 수도권 내에서 내가 창업을 한다, 최초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청년인데 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제 최초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청년이면서 비과밀 지역인 곳. 네, 맞아요. 그럼 100%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그게 제일 좋겠는데. 그리고 또 엄청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저희가 사업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럼 사업자별로도 카드를 다 달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별로 통장도 또 다르게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세법에서 사업자는 무조건 일단 사업용 계좌랑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용 계좌는 무조건 각 사업장마다 필수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사업용 그 통장을 꼭 개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통장도 사업용 통장이라고 홈택스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 사업장마다 각각의 사업용 통장을 등록하시는 게 맞다. 일단 그렇고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은 등록을 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이 카드를 어디서 이렇게 쓰면은 그게 다 국세청으로 전송이 돼갖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경비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업용 카드는 등록해야 될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사업장에서도 경비 처리를 하고 싶다. 내가 이 사업장을 위해서 카드 쓰는 게 있다 하면은 그 카드를 이 사업장의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야 되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를 안 하니까 사업자 카드를 등록 안 해도 되나요? 경비 처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간이과세자도 경비 처리는 하는데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요. 이제 일반 과세자는 내가 카드를 예를 들어서 11,000원을 샀다. 그러면은 1,000원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0.5%만 제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000원을 긁었다. 그러면은 0.5%인 55원. 55원. 그 정도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완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되게 적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부가가치세의 효과는 적지만 종합소득세에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하면 이 경비 처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구매대행은 사실 저희가 원가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그런 기계가 필요한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지출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 규모가 되게 커지다 보면은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번 거는 번 만큼 계속 꾸준히 벌었는데 그거만큼 나가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세금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내가 많이 쓴 만큼 세금이 줄고 내가 많이 번 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간이과세자로도 되도록이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급적이면. 그리고 사업용 카드 관련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원래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카드만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야 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제 개인용적으로 쓰는 카드도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록 개인용 네. 카드지만 거기서도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네. 네이버 페이라든지 쿠팡을 통해서 맞아요. 내가 소모품을 살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아니면 뭐 거래처랑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어지간하면은 챙길 수 네, 있다. 모든 카드를 등록을 해서 경비 처리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사용하는 카드라면 모두 등록을 하는 게 일단 좋다. 네, 맞습니다. 아, 완전 꿀팁이네요. 그리고 또 저는 전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네. 주변에서 이제 그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아, 혹시 내가 부업하는 걸 우리 직장에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알 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부업을 하더라도 네. 만약 직장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그거는 절대 직장에서 걸릴 일이 없어요. 오. 실제로 네. 제가 어떤 소명을 진행했던 건이 있었는데, 네. 그분은 공무원이셨거든요. 공무원인데도. 네, 공무원인데 네. 어떤 소득이 나와갖고 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고 나서 네. 나중에 그 고객님하고 네.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아, 근데 본인이 일하는 관에서는 네. 이거는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예 상관이 없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네. 연말정산만 이제 대리를 하는 거지, 개인의 소득세 신고는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5월 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직장에서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아, 자기가 신고를 이제 하는 거니까. 직장이 네, 그걸 맞아요.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체 매출에서 기타 경비들을 차감한 이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네. 그러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네. 4대 보험공단에서 네. 추가로 보험료가 고지가 되거든요. 아. 근데 그 고지 받고 나서 네. 나중에 보험료를 네. 직장에서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 눈에 띌 수는 있어요. 이 사람 왜 높지? 이런 예, 식으로. 맞아요. 그 기준이 구매 대행으로는 거의 마진 2천만 원이다. 예, 맞아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또 만약에 이제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회사가 알 수도 있나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이 직원을 네. 어떤 식으로 제가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만약에 제가 직원을 네. 흔히 말하는 3.3% 떼고 주는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면은 네. 그러면 직장에서 알 방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프리랜서는 어떤 걸 제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직원을 네. 프리랜서가 아니고 네. 실제 근로소득자라고 하죠. 네. 4대 보험까지 가입시켜주는 그런 네. 근로자로 등록을 하면은 그러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직장 가입자가 되거든요. 아, 등록을 제가 시키는 순간 저도 직장 가입자가 맞아요. 된다. 그러면은 저는 4대 보험을 직장에서도 내고 내 사업장에서도 내야 되고 그쵸. 이렇게 2번 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네. 마찬가지로 네. 또 지금 이 직장에서 4대 보험은 정산을 이제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튈 수가 있죠. 아마 이거는 금액이 커서 무조건 튈 것 같아요. 완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부업으로 하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레버리지를 할 직원분을 뽑고 싶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는 게 낫겠네요. 참 이게 네. 어려운 게 네. 네. 3.4로 하면 편하기는 해요. 네. 근데 공단에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네. 일정 고정급여를 매달 지급받고 네.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하는 하는 근로자면은 사람은? 이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다라고 봐서 4대 보험 왜 음. 가입 안 시켰냐라고 아. 소명이 오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음. 구매 대행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직원이 좀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면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든지 시급으로. 아니면 네. 파트타임으로 좀 이렇게 아. 그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직장과 병행하고 있으니까 실제 어떤 사업장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직원을 맞아요. 고용한다든지 그럴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한 공간에 상시 근로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했어. 그러면은 재택으로 하는 프리랜서는 예. 괜찮겠네요. 그게 제일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네.